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2580 이 프로그램은 그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나도 아주 좋아하고 자주 보는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국민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문제부터 아무래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거의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소득세도 낮추고 또 재정도 확대하고 그래서 금리, 세제 또 재정 이렇게 삼박자가 모두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잇따라 당정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텐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렵죠.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어렵고 또 우리 서민들이 특별히 어렵습니다. 기업 중엔 중소기업들이 어렵고요. 노동자들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어렵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어려운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그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올해 우리가 한 5.2%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이 정도 성장을 하면은 우리가 OECD 30개국 중에서 몇 위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보십니까? 5.2%면 상당히 제 생각으로 한 상위 그룹 같은데요. 상위죠. 네. 네. 되게 그 OECD 전체 중에서 터키와 한국이 성장률에서는 거의 1위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는 우리가 3.1% 성장했는데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얼마 전에 5위로 발표됐는데 그 뒤에 이탈리아 통계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위 정도이죠.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역시 2위를 했고요. 2001년도 역시 2위입니다. 그 당시는 아시아 여러 나라 경쟁 국가 중에서도 한국이 최고였습니다. 2001년 3.8%. 그런데 이제 그때도 2001년도도 우리가 경제가 다 죽는다고 굉장히 아우성이 컸습니다. 특히 이제 언론의 제목을 보면은 곧 경제가 깔아앉고 파탄으로 이렇게 깔아앉을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들을 다 풀고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아주 남발되도록 결과적으로 방치해 버린 것이죠. 이제 그다음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2002년도에 우리가 7%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무리한 성장이었습니다. 무리한 성장이었고 주로 내수 기반의 성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고 나면 몸살이 나서 며칠 들어 눕듯이 너무 체력을 많이 소모해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2003년에 우리의 이제 3.1% 성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 경제를 우리가 볼 때는 신호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리한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위기냐 아니냐를 놓고 그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직 39도가 되지 않았는데 해열제를 자꾸 놓으면 이와 마찬가지죠. 아직 혈압이 140밖에 안 되는데 무리하게 혈압 강화제를 놓거나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결국 그 여론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제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부양책을 쓰더라도 반드시 이 서민 경제, 서민 소비, 서민들의 일자리 이런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평소 그 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많이 강조해 오셨는데 최근 소득세나 특소세 폐지 정책을 보면 서민 생활, 서민 경제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실업률도 뛰어올라서 이 서민들 참 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말씀하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근데 또 이제 보관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정책은 단기 정책대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우리 서민 경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제일 문제인 것은 전체적인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격차의 문제입니다. 기술 격차, 그다음에 정보의 격차, 그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벌어져 있고 노동자들 사이에 급여 차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서민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만나다 보게 되면은 요즘 경기 어려워서 이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얘기 마치 무슨 후렴구처럼 이렇게 꼭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경제 회복 처방이랄까 경제 운용의 큰 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엄기영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 그다음에 금리 정책, 또 조세 정책 이걸 함께 쓰지요. 쓰는데 이건 왜 쓰냐 하면 우리가 지금 5.2% 수준의 성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쓰냐 하면 우리 경제가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원체 나쁘거든요. 그래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세 정책은 왜 특소세 같은 것, 서민들에게 그렇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잖냐 이런 것인데 서민들에게는 이미 세금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깎아줘서 혜택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작년 올해 추경 때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돈들이 대부분 다 서민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재정 지출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특소세 같은 이런 소비재를 왜 세금을 낮추냐? 전체적으로 경기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경기를 유지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인데 직접 그것이 서민들에게 가지는 않지만 경기가 나쁠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언제나 경기가 크게 변동할 때, 경기가 한꺼번에 나빠질 때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고 경기가 한꺼번에 좋아질 때도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이 먼저 이득을 많이 보고 서민들은 조금 이득을 보게 되어 있는 게 경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이 심하지 않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서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35명이 우리가 자영업자들입니다.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작은 서비스업들, 구멍가게라든지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비율이 100명 중에 8명 정도입니다. 우리는 35명이고요. 일본이 15명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경기를 가장 많이 타는 계층들이죠. 이 계층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어렵기 때문에 이젠
차상위 계층들이 돈을 좀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PDP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또는 뭐 골프채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소비의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그런 것입니다. 예. 앞서 그 대통령께서 그 부동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바깥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이 기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노려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하니까 투기적 좀 해제하고 마치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듯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 다음 후과는 이제 뭐 집값 막 움직이고 또 투기바람 생기고 어떻습니까? 아직 집 없는 50%에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도 고통이 또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예.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그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수준 또는 금리 수준, 물가 수준 이 수준으로 따라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집이 좀 고평가됐다고 봐서 거품이 들어있다고 봐서 물가만큼 따라오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나도 뭐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일반 다른 물가 수준이나 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못하게 묶는다. 그것이 확고한 방침이고 그다음에 정책을 저는 이런 중요한 정책은 그냥 그 전체적으로 맡겨만 놓고 지시만 하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제가 일일이 챙깁니다. 다른 정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한은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챙깁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값이 내리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값이 내리면 우선 부동산 잡고 돈 빌려준 사람들의 그 금융이 부실해지게 되고 그다음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상실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도 엄두를 못 내게 되고 그래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경기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자면 부동산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경기 과열지구를 우리가 지정했다가도 그를 지정의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주는 매우 신속하고도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지 않으면 자칫 큰 파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파동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놓고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유세를 올립니다. 재산세, 토지 건물의 보유세를 올리고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일단 묶어놓고 보유세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뭐 조세, 금리, 재정 정책을 들어보면 사실 성장과 분배 어느 하나 소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이 이 성장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정책 기조의 변화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 쪽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성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역점을 두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했을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역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그 정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부라도 기업에 활력을 죽이는 정책은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 정책은 한시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후유증을 남기면 안 된다. 예를 들면 89년도에
우리가 증권 시장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그 2조 7천억 원을 증시에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경기 부양책을 그 이후에 계속 쓴 결과 90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경제가 매번 보면은 무리한 부양책 때문에 그 이후에 심각하게 경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무리한 정책을 안 쓴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면 그 어려운 것은 이미 원인이 5년, 10년 그 이전에 축적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성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아마 참여정부 말년 또는 그 다음 정부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 혁신, 인재 양성,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그 다음에 이 시장 질서를 바칠 수 있는 국민의 건강한 그 사고방식,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칙이 있는 사회 이런 것이죠. 그게 다 이제 세계적으로 개방된 경제 체제, 이런 큰 틀들을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야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정책을 쓰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인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분배보다는 성장 정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요? 분배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는 선순환의 관계로 가야 합니다. 분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1차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재분배입니다. 재분배로서 1차적 분배를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서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해도 세금 거두는 데도 한계가 있고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야말로 무리하면 성장 동력을 또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배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 혁신되고 이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어렵다고 하는 서민층이나 또는 청년 실업자들이나 또는 일반 비정규 노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인력이 고급화되고 직업 능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됐을 때 분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분배 정책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그들에게 기술을 직업 능력을 그것이 올바른 성장 정책이고 아울러 분배까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되는 재분배에 관한 그 복지 지출 이런 것은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또 말씀하신 성장 동력 외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참 중요하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인 불확실성 혹은 반기업 정서 때문에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반기업 정서부터 얘기를 좀 하죠. 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설사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반기업 정서를 만들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전경련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격려해주고 기업하기 좋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따로 초청도 하고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을 봐서는 너무 대기업 총수들만 깍듯이 챙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래도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만든다고 얘기하면 그건 매우 불공평하고
또 하나는 이념적인 성향인데 어제 저녁에 저 경제보좌관을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이 정부가 들어서서 친노동자 정책을 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기업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만든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소위 좌파적 정책이 있거든 내놔봐라. 근데 별로 그게 없었대요. 일관성의 문제라는 것은요, 그건 보기 나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큰 흐름에 있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감히 자신합니다. 그 작은 정책 하나하나는 그때그때 계획을 세웠다가도 저항에 부닥치면 한 발 물러나고 또 우회해 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의 공개 문제에 관해서도 나는 소신에 비공개가 소신이다 했지만 역시 정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존중하다 보니까 또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타협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그 융통성 있는 조화라고 봐야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일관성 없지 않습니다. 옛날엔 총수가 투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해도 지금은 주주들이 전부 지켜보고 소송하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꼭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제도를 참여정부 와서 만든 것이 하나 있다면 집단소송제도 그거 만들었습니다. 분식회계로 처벌받을 수준이 됐을 때,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을 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만책임지는 수준의 집단소송제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안 고쳐준 게 출자 총액 제한제도 그거 안 고쳐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투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 심기가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또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그 불편한 얘기들을 정부에다가 계속 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고 정부가 필요해서 유지하는 규제도 그분들에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차제 국민 여론이 경제 어렵다라고 막 정부를 몰아붙일 때 이때 정부로 하여금 그 정책에서 굴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업가들이 다 그런 그 경제가 어렵고 정부가 코너로 몰렸을 때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탁 받아 나가는 이것은 전 세계 기업인들이 다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잘 가려보는 그런 우리 그 여론 기능, 능력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노사 문제도 이제 우리 경제의 그 수준으로 봐서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 노와 사는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 회복도 해야 되고 일자리도 늘려야 되고 또 실업도 해소해야 되고 이러려면 특히 노사가 서로 한 배를 탔다 공존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역점을 두고 계시는 노사정 대타협 기대해도 좋을런지요? 노사정 대타협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대타협이 되든 아니 되든 전반적으로 노사관계는 좀 안정돼 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안정돼야 하고요. 지금 그 노사관계가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노사관계는 그 서로 화합과 협력의 관계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노동자들이 너무 강경하고 전투적이다, 요구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강경하다고 보기 어렵고 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해 보이고 지나쳐 보이는 것은 몇몇 대기업들의 강한 노동조합이 그야말로 강경하고 때로는 좀 지나치게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그렇게 된 데에는 또 나름대로 역사적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수준인데 그런 부분도 요 근래에 와서는 점차 스스로 이제 한 발씩 좀 스스로들을 절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상당히 그분들은 정치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조금씩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과거사 문제가 현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도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과거사 문제로 국가 정체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과거사 규명에 역점을 두시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그 당이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 김원혜 씨 질문 중에 그 글자 하나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좌파적 계열의 독립운동도 평가해야 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사실을 있는 대로 밝혀야 한다. 그렇게 사실을 바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도 조심스러워서 좌파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조심스러워서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독립운동사의 묻혀져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발굴돼야 할 것입니다. 발굴해야 한다 또는 공개돼야 한다 이런 수준이죠. 평가라는 것은 좋게 본다는 뜻으로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치고 싶었는데 못 고쳤습니다. 몇 번 보도에 나왔는데 평가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사실은 역사는 사실대로 진실대로 우리가 밝히고 그리고 후손들이 그 바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배우게 해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 미래를 우리에게 내다볼 수 있게 안내하는 미래를 안내해주는 교과서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과거사 얘기하니까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역사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짓말 역사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그래서 역사는 내가 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국가는 국민들에게 많은 의무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세금도 내라 때로는 군대도 나와라 총 들고 싸워라 목숨 걸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서를 만들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후에는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에서 모든 생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것이 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느냐 국가에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언제나 정당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그 믿음을 주어야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국가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저지른 과오는 더욱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네. 그리고 더욱 철저히 밝혀서 국민들 앞에 사죄할 건 사죄하고 앞으로 이 국가 기관이 국가의 이름을 빌어서 이와 같은 부도덕한 범죄는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할 때라야 그 국가가 비로소 바로서 갈 수 있고 국민들이 비로소 그 국가 목표에 함께 동참하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신뢰를 바로 세우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역사의 진실을 밝혀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내년이면 벌써 우리 해방 6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두 세대가 지났습니다만 이 과거사 규명 작업은 사실 미리 좀 진작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정략적이 아니냐 그런 또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되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 과거사 규명은 좋다, 그건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지금 경제가 나쁘고 이러니까 이건 좀 타이밍이 시간이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미루죠. 우리가 그 과거에 이 독재 정권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그 억압할 때 자주 써왔던 것이 사회 혼란, 국가 안보, 그리고 경제 개발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단골로 쓰던 용어였고요. 80년대 내내 경제 혼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86년 11% 성장했고 정경유착 잘 아시죠? 정권이 은행을 다 거머쥐고 은행 돈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느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가 다 결정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 이처럼 세계적으로 개방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해야 할 때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초등학교 취약 연령된 아이를 경제 좋아지면 가자. 그래 2년 3년 늦추어가지고 11살 돼가지고 초등학교 보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때 학교 보내고 할 일 해도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잘못입니다. 여론이 그렇게 가는 것은 국민들이 짜증스러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당장 과거사에서 뭐 돈 생기는 일 아니고 시끄럽기만 하고 짜증스러우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 당신들 한다는 게 좀 믿기 어렵다. 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것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안 의심스럽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일이냐 안 해야 될 일이냐. 해야 될 일이면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의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앞으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노력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을 만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언제나 사회는 서로 생각을 달리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을 만들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차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좀 남북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남북관계가 좀 냉랭해지는 것 같은데요. 탈북자 대거 입국 이후에 시작해서 4차 6자 회담도 전망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요? 혹시 남북 간의 민족적 공조나 아니면 국제적 공조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요?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민족 공조나 또는 국제 공조라는 것을 하나를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거나
그 중에 하나만을 취할 것이 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남북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두 개는 어느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뭐 국제 관계라 해도 주로 한미 관계, 한일 관계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를 우리가 그 나쁘게 만들어 놓고 그 갈등 관계로 만들어 놓고 서로 적대하거나 불신하는 관계로 만들어 놓고 남북 문제가 민족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없고요. 또 그 밖에 얘기도 잘 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잘 풀어가지 않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국제 질서가 원만하게 돌아가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한미 관계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두 개 다 함께 살려가야 한다. 두 개를 조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당분간 육자회담은 크게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분간 육자회담은 좀 더디게 갈 것이다. 그 어느 나라도 선거 앞두고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또 선거를 앞둔 상대방하고 협상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동안은 문제가 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확실한 그 방향으로 이미 결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국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 환경 요인들이 겹쳐서 북한은 개혁 개방의 길로 확실히 들어섰고 미국도 이제 확실히 대화의 길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맨 처음에 주로 무력 행사에 의지할 것처럼 가다가 그 다음에 평화적 해결이라고만 얘기했지 대화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 해결이라고 쭉 가다가 마침내 대화로서 해결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대북 남북 간의 교류를 점점 더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북핵 문제 해결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작년 에이펙 때 여기까지 미국이 나왔습니다. 이제 대화 아니고 돌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모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결국 타협을 하는데 우리도 긍정을 해보지만 마지막까지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관계들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의 관계를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이라크에 차출을 했고 또 주한미군 자체를 지금 감축하기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미국의 세계 그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한미 동맹 관계의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크게 뭐 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주한 미군의 감축, 재배치 이것은 미국 스스로의 전략입니다. 전략인데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한국에게 나쁘지 않은 변화입니다. 한국도 너무 오래 남에게 기대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남의 보호를 받고 있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뭐 제1선을 미군한테 의지하고 또 유사시에
거의 전적으로 미군의 작전 통제를 맡기고 이런 체제로 한국이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린다고 안 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굳이 그렇게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노무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죠.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고 한미 관계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들의 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미선양 효순양 그때 촛불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놀라고 있고, 이번 파병에 대한 것이라든지 거기서도 이제 놀라고 있고, 한국 정부의 변화에 대해서도 약간은 놀라고 있고요. 양쪽으로 다 놀라죠.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할 말을 좀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새삼스럽고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그냥 무슨 미국하고 심하게 예를 들면 관계를 아주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 변화는 수용하고 있지만 대체로 미국도 크게 뭐 약간씩은 놀라지만 크게 놀라지 않고 잘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한 5년, 10년 뭐 지나가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그런 자주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 쪽의 변화를 잘 수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인가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후보 수락 연설하면서 미국이 참전에 도와준 나라들 일일이 다 거명하면서 유독 한국은 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군대를 많이 파견했는데, 그래서 진짜 저 미국이 좀 뭔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합니다만은,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미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치 세력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치 세력입니다. 강대국이죠.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스스로도 영향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동북아시아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쪽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가 앞으로 필요한 것은 세력 균형의 상태니까요. 미국이 빠져버리고 중국과 일본이 패권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미국도 포함되고 러시아도 포함되고 한국도 당당하고 그런 가운데 세력 균형 상태가 유지되면서 과거와 같은 이제 이 동서 대치선은 해소시켜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미국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우방 국가이고,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가야 하고, 또한 우리 한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맹국으로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는 화제를 좀 돌려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렸고요.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뭐 위헌이다 아니다 그건 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이든 아니든 또 악법은 악법일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국가보안법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어떤 기능을 했는가 보시면 결국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말하자면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었고 그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 남아있는 지금은 이제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지금 다시 국가보안법 꺼내가지고 그런 일은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떻든 국가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일이지만 지금 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죠. 다른 일반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없애야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 야만의 국가에서 문명의 국가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한 건가요? 실제 그 정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행정수도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충남 연기 공주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그 법적인 절차로는 전혀 뭐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 보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엄벙덤벙 넘어간 것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민들 더 설득하고 그런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설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언론은 좀 중립으로 공정하게 좀 중립으로 서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정수도 건설 문제는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찬반 논란을 꽤 뜨겁게 했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내릴 거냐 내리지 않을 것이냐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그건 많이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작년 연말에 국회 통과할 때도 토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이 3가지였는데 한나라당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그와 더불어서 하자고 그렇게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언론이 초점화하거나 쟁점화하지 않았죠. 그 점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만큼 심각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합법적 절차로서는 다른 많은 법들보다 신중하게 다뤄졌다. 심지어 날치기 한 법 가지고 지금 날치기 한 법이 지금 질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일들이 하나둘입니까? 이것은 날치기 하지도 않았고요. 충분히 토론하고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딱 빌미를 잡아서 지금 반대 이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당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 옮겨야 할 만한 그런 정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60년대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지식인들도 그렇게 말해왔고 박정희 대통령도 준비를 다 갖추었다가 돌아가셨고 전두환 대통령은 거기다 정부 청사까지 다 쥐었다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정치를 하고 지금까지 쭉 한 번도 그 행정수도를 왜 안 옮기는지 의심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행정수도를 못 옮기고 있을까? 옮겨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 번도 난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 수도권 이대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없다. 서울의 공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 교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그게 수도입니까? 사람이 살기 좋아야 수도 아니겠습니까? 집값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행정수도가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노력 아닙니까? 아주 중대한 노력입니다. 저는 해야 한다.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와 함께 가장 국민이 힘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번 바뀌는 제도 때문에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인재 발굴과 육성이 장기적인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구상이 있으시면 좀 밝혀주실 수 있을런지요? 예. 대학 입시 제도는 자꾸 바뀌어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바뀌어 왔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교육 개혁 방향도 역시 문민정부가 만든 교육 개혁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문민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개혁안을 쭉 만들어서 98년도 97년 연말 98년 초에 국민의 정부 들었을 때 개혁 백서를 내서 이관을 했죠. 그것을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토론과 검토를 거쳐본 결과 그 안이 대체로 잘 돼 있다고 보고 그대로 가기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2002년 대입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2002년 대입제도라는 것은 조금 다양성, 이 대학의 평가의 선택지를 좀 더 많이 넓히고 소위 여러 줄 세운다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뭐 학력 나빠졌다고 이해찬 세대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 된 변화이고요. 이번에는 2008년 입시는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수능을 과목별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수능 전체를 이제 등급화 해가지고 수능만 가지고는 학생을 뽑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능만 가지고는 이제 학생을 뽑을 수 없다. 그럼 뭘로 뽑냐? 학교 선생님이 채점한 소위 내신 그것을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선생님한테 배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공교육이 좀 좋아지게 좀 집중이 되겠죠. 대학도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 자체의 발전에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만 그래서 바뀌는 것이 이 갈짓자로 갔다 왔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차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교육 또는 창의성,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막말 못하겠는 것은 과외 열풍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지만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미국의 과외를 유행시킨다고들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교육열과 그런 경쟁의 열정이기 때문에 정책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과외를 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라 과외하지 않고 열심히 많은 그 인간성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그 인간성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이제 지식에 있어서도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그 창의적인 사고를 기른 사람이 유리한 시대로 가면 그때 되면 과외가 점차 줄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과외 때문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실제로 그동안에 사실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도 교육이었는데 요즘은 가진 사람일수록 더 양질의 교육 기회를 과외를 통해서 부여받으려 하고 없는 사람들은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 문제가 대두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의 불평등, 이런 분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또한 궁금하거든요. 예. 학교 교육,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갈 수 있고 또 꼭 인류 대학 아니라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열심히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대학도 매우 다양하게 만들고 또 중등 교육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에겐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해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특히 이공계 같은 쪽에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비는 전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의 기회는 모두가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성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매우 발달하고 방송도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방송과 인터넷이라는 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해서 이제 돈이 그렇게 들지 않는 과외비 주지 않아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사회도 그런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시험으로만 모든 것이 성분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언하는데 우리 어머니들에게 과외는 그야말로 좀 교양 인생을 좀 풍요롭게 조금 여유 있게 풍요롭게 교양으로 갖추기 위해서 과외를 하겠다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과외 안에서 사회적 경쟁에서 낙오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저희가 해나가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임기 이후에도 그렇게 갈 거라고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을 위해서 과외하는 것은 좋은데 경쟁을 위해서 과외하는 것은 지금 당장 포기하십시오. 적어도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내가 그렇게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그냥 학교 교육 열심히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들의 가족들 하든 그냥 일상 지금 우리 사회 교육에 그냥 맡겨 두셔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의 자세랄까 개혁의 속도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또 지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 다들 이거 뭔가 좀 새로운 바람 개혁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이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이걸 추진해가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뭔지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또 일부 개혁 입법은 조금 후퇴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기영 이사님 같으면 예를 들면 어느 것을 후퇴하는 걸로 예를 들고 싶습니까? 사법이라든지 또 언론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지금 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들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것들이 멈칫멈칫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개혁이 너무 더디고 하다 보니까 이 개혁 무슨 갈증 같은 것이 생겼거나 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개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한국의 개혁 속도는 아마 그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 개혁의 속도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갈등일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래서 개혁이 더디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개혁 같은 것은 일본만 해도 수십 년간 다루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언론 개혁 얘기하는데 언론이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언론 무슨 정치나 정부의 공직사회나 언론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강자고 국민들이 보기엔 정부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언론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강력한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타협하고 봐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 말도 잘 못하고 기가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정치 권력과 언론의 서로 봐주기 같은 건 지금 없는 거죠.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언론 대고 뭐 봐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저 안 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부터 상호간에 주고받는 유착관계, 뒷거래가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자기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없게 되고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내가 말해줄게 뭐 이런 것이죠.